어머니가 차갑게 누워 계신 장례식장, 빈소에는 도연 혼자였습니다. 전화를 건 도연에게 아내 미선이 말했죠. 여보, 나 지금 공항이야. 제주도 가려고. 전화 너머로 들리는 처가 식구들의 웃음소리와 장모님의 큰 목소리. 도연 씨, 우리 엄마가 여행 예약했대.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영정 앞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가족입니까? 빈 장례식장에서 혼자 상복을 입은 채 도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새벽 어머니 영정 앞에 홀로 앉은 도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다시는 이들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 손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차가운 장례식장 공기 속에서 도연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부터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2배의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빨리 만나실 수 있어요. 장도연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오르는 40대 후반의 가장이었죠.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 윤미성과의 결혼 생활도 20년이 넘었고 대학생이 된 아들 하나를 두었어요. 크게 부족한 것도 특별히 넘치는 것도 없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평범함 속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으며 살아왔어요. 회사에서 도연은 성실한 부장으로 통했습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후배들에게도 인심이 좋았죠. 승진 경쟁에서 밀려난 적도 있었지만 도연은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도연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도연에게는 늘 마음 한편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는 혼자 그 오래된 집을 지키고 계셨어요. 도연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명절이면 꼭 찾아뵙고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도 끓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조만간 같이 사시죠. 제가 방 하나 마련할게요. 도연은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다, 도연아. 엄마는 여기가 편해. 네 아버지도 여기 계시고 너희끼리 편하게 살아라. 어머니는 늘 도연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아들이 처가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했고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셨죠. 도연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기에 더욱 죄송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도연아, 나 요즘 밤마다 네 아버지 꿈을 자주 꿔. 이제 나도 슬슬 따라가야지. 어머니의 말씀에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아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건강검진 한번 같이 가요. 제가 다음 주에 시간 내서 모시고 갈게요. 그래, 괜찮다. 너도 바쁜데 뭐.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어머니, 주말에 내려갈게요. 국 끓여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라. 엄마 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은 뒤에도 도연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일상의 바쁨 속에 묻혀버렸죠.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집에 오면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아내 미선은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처가 식구들과도 무척 가까웠죠. 장모님, 처남, 처제까지 자주 집에 놀러 왔고 명절이면 늘 처가로 모였습니다. 도연은 가끔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처가 식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선이 행복해했고 도연은 아내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선의 어머니는 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늘 이것저것 참견하기를 좋아했고
사위인 도연에게도 거침없이 말씀하셨죠. 도연이는 참 착하긴 한데 출세욕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부장으로만 있지 말고 임원 같은 것도 노려봐야지. 처남 좀 봐. 벌써 차장까지 올라갔잖아. 도연은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장모님의 성격을 잘 알았기에 굳이 대꾸하지 않았어요. 미선도 그런 어머니의 말을 제지하기보다는 대충 맞장구 치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엄마, 우리 남편은 성실하잖아. 그걸로 됐어. 하지만 미선의 목소리에는 별 힘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미선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분위기를 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가는 처남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처제의 결혼 준비도 함께 도왔습니다. 처가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갔죠. 가족들은 모두 화목해 보였고 도연도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깨져버렸습니다. 새벽 3시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잠결에 받은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면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장도연 씨 맞으십니까? 어머님이 오늘 새벽에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손이 떨렸어요. 옆에서 자고 있던 미선을 깨웠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미선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죠. 일단 시골로 내려가 봐야겠네. 내가 장례 준비 알아볼게. 도연은 그날 새벽부터 시골로 달려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 전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던 어머니였습니다. 건강검진을 함께 가자던 약속도 지키지 못했죠. 주말에 내려가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는 순간 도연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워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걸. 같이 살자고 더 설득할걸.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옷장에서 수의를 꺼내며 도연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는 이미 이런 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수의 옆에는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에서 도연은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일 장례식인데 몇 시에 올 수 있어? 전화 너머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대답이었죠. 그게 말이야. 우리 엄마가 이번 주 여행 예약을 이미 해놨대. 제주도로 가기로 했거든. 취소가 안 된다고 하시네. 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례식인데 하루만 미루면 안 돼? 여보,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한번 계획 세우면 절대 안 바꾸셔. 게다가 이미 비행기표도 다 끊었대.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행 다녀올게. 당신이 알아서 잘 치러줘. 미선아, 어차피 시어머니 장례식이잖아. 당신이 주관하면 되지. 나는 처가 식구들이랑 가야 돼. 알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빈 장례식장 안에서 어머니의 영정만이 조용히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미선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행을 간다고요. 어머니의 장례식 날에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친척 몇 명이 찾아왔지만 대부분 도연의 먼 친척들이었어요. 어머니와 가까웠던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나 멀리 계셨습니다. 빈소 앞에는 도연 혼자 앉아 있었죠. 도연아, 미선이는 어디 갔니? 고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일이? 시어머니 장례식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니?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처가 식구들이 여행을 갔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고모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조문객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이 찾아왔다가 금방 돌아갔어요. 빈소는 너무나 조용했고 도연은 그 적막함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오는 건가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응, 공항이야. 지금 막 제주도 가려고. 전화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장모님의 큰 목소리도 들렸어요. 도연아, 장례식 잘 치르고 있어? 우리는 이제 비행기 타야 돼서. 나중에 전화할게. 미선아, 그래도. 여보, 나중에 얘기해. 엄마가 부르시네.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망연자실했어요. 처가 식구들은 지금 공항에서 웃고 떠들며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차갑게 누워 계신 이 순간에 말이죠. 저녁이 되자 빈소는 더욱 썰렁해졌습니다. 도연은 혼자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영정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도연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아들아, 우리 도연이가 대학생이 됐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니? 그때의 어머니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삼켰어요. 밤이 되자 도연은 혼자 빈소를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고 형광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빈소를 비추고 있었어요. 도연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도연의 휴대폰으로 사진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미선이 보낸 것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처가 식구들이 제주도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처남, 처제, 그리고 미선까지 모두가 행복해 보였죠. 사진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날씨 완전 좋아. 너무 예쁘다. 당신도 일 끝나면 쉬어. 도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가족입니까? 도연은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혼자 힘들게 도연을 키우셨죠. 추운 겨울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일하시며 도연의 학비를 벌어주셨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연이 결혼할 때도 손주를 안겨드릴 때도 어머니는 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명절마다 도연의 집으로 몰려와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처가 식구들 잘 모셔라. 그게 가정의 평화다. 도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위에서 평화를 누렸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평화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도연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들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 손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도연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도연의 마음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발인을 마치고 도연은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모셨습니다. 화장을 하고 낙골당에 모시는 과정 내내 도연은 혼자였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제주도에 있었고 처가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기숙사에 있었고 미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미선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건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날씨 정말 좋더라. 미선은 캐리어를 끌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미선을 바라봤어요. 화사한 옷을 입은 미선의 얼굴에는 여행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잘 치렀어? 네. 수고했어. 내가 못 가서 미안했어. 우리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어쩔 수 없었잖아.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캐리어를 방으로 끌고 가며 말했어요. 참, 우리 엄마가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모이자고 하시던데. 여행 사진도 보여주시고 싶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부장실에 앉아있던 임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도연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래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셔서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닌가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입니다. 사실이었어요. 도연은 회사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승진해서 밀려나고 후배들에게 치이면서도 참고 견뎌왔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도연은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미선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뭐, 미쳤어? 48배 회사를 그만둬? 다시 취직하기도 힘든 나이에? 새로 시작할 거야. 새로 시작? 뭘 새로 시작하는데? 건설 일을 다시 할 거야. 밑바닥부터. 미선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정신 나갔네.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 사위가 백수됐다고? 도연은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이니까. 그날부터 도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한때 현장 소장이었던 선배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 형,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강민수는 도연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정말 각오한 거라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형. 도연은 재건축 프로젝트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현장 막노동을 시작한 거예요. 젊은 인부들 틈에서 도연은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나이 있으신데 이런 일 하시기 힘드실 텐데. 젊은 인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나도 예전엔 이 일 했었어. 밤이 되면 도연은 공사 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앉아 설계도를 공부했습니다. 건설 관련 법규도 다시 익히고 최신 공법도 배웠어요. 강민수가 가끔 찾아와 조언을 해줬습니다. 도연아, 너 정말 달라졌구나. 예전에 너라면 절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형, 저 이제 잃을 게 없어요. 석 달이 지나자 도연은 현장 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성실함과 꼼꼼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반년이 지나자 작은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연은 낮에는 현장을 뛰어다니고 밤에는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민수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좋은 기회가 하나 있어. 서강동 쪽에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주인 할머니가 건물을 팔고 싶어 하셔. 얼마나 되는 건물인데요? 낡긴 했지만 위치가 좋아. 재개발 예정 지역이거든. 문제는 할머니가 아무한테나 안 판다는 거야. 도연은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건물 1층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강민수 씨 소개로 왔습니다. 할머니는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민수가 소개했다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건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있어요? 도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부로라도 꼭 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도연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 남편이 평생 일해서 장만한 거예요. 그냥 돈만 되면 파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소중히 여길 사람한테 팔고 싶어요. 할머니, 저는 이 건물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도 잃었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이 건물 당신한테 팔게요. 그렇게 도연은 서강빌딩의 주인이 됐습니다. 비록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고 할머니께 할부로 내야 했지만 도연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건물을 매입한 날 밤 도연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어요. 도연은 그동안 쉼없이 달렸습니다. 서강빌딩을 시작으로 작은 재건축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며 실력을 쌓아갔죠.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고 투자자들을 만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도연은 장도건설의 대표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알찬 회사였어요. 직원은 30명 정도였지만 프로젝트 성공률은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었습니다. 도연의 성실함과 꼼꼼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서강빌딩은 도연의 예상대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빌딩의 가치는 처음 매입했을 때보다 수십 배 뛰어올랐어요. 이제 그 건물은 5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되었습니다. 도연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선과는 2년 전에 이혼했어요. 미선은 도연이 회사를 그만두고 현장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눈치도 보였고 남편이 막노동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도연아,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당신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 미선은 결국 이혼을 요구했고 도연은 순순히 응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군대에 갔고 도연은 홀로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의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도건설 맞습니까? 저희 집이 철거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는 공고를 받았는데요. 직원이 확인 절차를 거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좀 보시겠습니까? 서류를 받아든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 목록에 익숙한 주소가 있었어요. 바로 처가의 집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지역이 포함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 뒤 미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혼한 뒤 처음 받는 전화였어요. 도연 씨, 나야.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로? 우리 집 말이야. 재개발 철거 대상이라고 하던데. 혹시 당신 회사가 그 프로젝트 하는 거 맞아?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 장도건설 대표였다고? 나 진짜 몰랐어. 도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선은 도연의 성공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혼한 뒤로 도연의 소식을 한 번도 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만나서 얘기하죠. 이틀 뒤 도연은 회사 응접실에서 미선과 처가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장모님, 처남, 처제까지 모두 왔어요. 5년 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도연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도연이, 내가 여기 대표였구나. 우리 몰랐네.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처남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아니 대표님. 우리 집 철거건 말인데 좀 융통성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아? 법적으로 정당하게 진행하는 일입니다. 미선이 나섰습니다. 도연 씨, 우리가 이혼했어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우리 엄마 집인데 좀 봐줄 수 없어? 도연은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요? 그 한마디에 신뢰가 조용해졌어요. 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5년 전 제 어머니 장례식 날을 기억하십니까? 장모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선도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은 그날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죠? 제 어머니가 혼자 차갑게 누워 계실 때 말입니다. 도연아, 그건 어머님, 그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상가 분위기가 우울하다고 여행 예약을 했으니 다녀오겠다고 하셨죠.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남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형님, 그건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지금은 다른 문제잖아. 도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른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문제죠. 미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도연 씨, 제발. 우리 엄마가 평생 살던 집이야. 추억이 담긴 곳이라고. 제 어머니에게도 추억이 담긴 집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시골집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집의 주인이 돌아가시는 날에도 오지 않으셨죠. 장모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제발 우리 집만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처남과 처제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도연 씨, 피부치 정이라도 있잖아. 우리 한 번만 봐줘. 도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복수의 쾌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밀려왔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부치 정이라. 그날 우리 어머니는 홀로 가셨습니다. 도연이 처가 식구들을 돌려보낸 지 일주일 뒤 회사로 법원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이었어요. 장모님과 처남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개인적 원한으로 정당한 재개발 사업을 방해하고 약자인 노모를 괴롭혔다. 소장에는 도연이 마치 악독한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혼한 전처의 가족에게 복수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을 이용했다는 내용이었죠. 사실무근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정보다 언론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이틀 뒤 한 온라인 매체에 기사가 떴어요. 성공한 건설업체 대표 전처 가족에게 냉혹한 복수, 70 노모집까지 철거.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도연의 이름이 올랐어요.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돈 벌었다고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전처 어머니한테까지 저러면 안 되지. 건설업자들은 다 저런가 봐. 도연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투자자들이었어요. 대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언론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곤란합니다. 투자금 회수를 검토해야겠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에도 영향이 갈 것 같은데요. 도연은 하나하나 설명하려 했지만 투자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여론이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주요 투자자 3곳이 손을 뗐습니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도 중단 위기에 처했어요. 도연이 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회사 괜찮은 거죠?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도연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그냥 멍하니 앉아 있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회사 앞에서 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선을 보고 멈칫했어요. 미선 씨, 도연 씨,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둘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커피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도연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미안해.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소송 거는 나도 반대했는데 우리 엄마랑 오빠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5년 전 그날 어머니의 장례식 날 말입니다.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알아. 당신 어머니 장례식 날. 사실 나도 울었어.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다고. 도연은 미선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어. 당신 집안은 불길하다고. 장례식에 가면 우리 가족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미선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바보같이 엄마 말을 믿었어. 가족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당신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몰랐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허무함도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제발 소송 취하하게 해줘. 내가 우리 엄마 설득할게. 그리고 이 모든 게 오해였다고 기자들한테 말할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 씨, 소송을 취하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이미 제 평판은 바닥에 떨어졌고 회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선 씨, 이제 그만 가보시죠. 우리는 이미 남이 됐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날 밤 도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복수가 뭡니까? 이렇게 모든 걸 잃는 게 복수입니까?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영정 사진으로 쓰였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도연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우는 거였어요. 도연은 며칠간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집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도연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골집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도연은 아무런 계획 없이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계시던 곳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차를 몰고 시골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걷던 그 길,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던 그 집. 오랜만에 찾은 시골집은 낡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대문은 삐걱거렸어요. 어머니가 가꾸시던 화단도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거실,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작은 방, 낡은 식탁과 오래된 텔레비전까지 모든 것이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연아, 밥 먹어라. 학교 잘 다녀와라.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다. 도연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세상 전부였던 공간이었어요. 이불은 깨끗하게 개켜져 있었고 작은 화장대 위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방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채취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장롱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옷이 많지 않으셨어요. 몇 벌 되지 않는 옷이 정성스럽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도연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어요. 도연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은 상자는 어머니가 자주 만지셨던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어렸을 때 쓴 편지들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에 쓴 편지, 중학교 때 받은 상장, 대학 합격증 사본까지. 어머니는 도연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깨끗한 흰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떠난 뒤에 읽어라.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봉투를 열자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도연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오늘은 네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날이구나. 너는 엄마한테 건강검진 가자고 했지만 엄마는 이미 알고 있어. 엄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도연아,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 처가 식구들이 좀 까칠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선이가 너를 사랑하잖니.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는 기꺼이 뒤로 물러설 수 있어. 엄마는 괜찮단다. 도연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고 모든 걸 참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도연아, 엄마가 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세상은 내가 바꾸려 하면 더럽다고 하지. 사람들은 네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바보 같다고 할 거야.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은 끝까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사람 사는 길이야.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네 아버지 떠나보내고 혼자 널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어. 세상이 너무 야속했고 사람들이 너무 냉정했지. 추운 겨울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일했고 손이 꽁꽁 얼어도 참았단다. 그래도 엄마는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썼어. 왜냐하면 원망하는 순간 엄마 마음까지 더러워질 것 같았거든. 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도연아, 네가 만약 세상에 지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때 이 편지를 읽었으면 좋겠구나.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 뿐이야. 상처를 짓밟는 대신 상처 위에 길을 놓아야 한다. 엄마가 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힘든 사람을 도우며 끝까지 사람답게 사는 마음 말이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도연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네 편이야. 하지만 부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렴.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란다. 약한 사람이 복수하고 강한 사람이 용서한단다.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도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방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5년간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자신에 대한 후회,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해가 지고 방 안이 어두워졌을 때 도연은 겨우 진정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잇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이었는데, 저는 복수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어머니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도연아, 이제 알겠니? 네,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됐다. 이제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아라.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도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졌던 대표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걱정 끼쳐드려서. 도연은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그런데 진실을 밝힌다고 여론이 바뀔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론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녹음기들이 도연을 향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내려놓았어요.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도건설 대표 장도연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년 전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죠. 기자들이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저는 홀로 빈소를 지켰습니다. 제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그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보다 가족 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그날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죠. 그래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성공해서 그들을 무릎 꿇리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성공했고 우연히도 재개발 지역에 전처의 집이 포함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의 순간을요. 기자들이 숨죽이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죠. 회사도 신뢰도 그리고 제 자신까지. 도연은 가슴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쓰셨어요. 상처를 짓밟는 대신 상처 위에 길을 놓으라고.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걸요. 도연은 다음 말을 꺼내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토지를 전처 가족의 집이 있던 그 땅을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기부하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5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시에 기부하고 그곳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겠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요.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늘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복수로는 어머니를 기릴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기려야 합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었어요. 저를 비난했던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먼저 증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도연은 조용히 회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도연의 이야기가 크게 보도됐어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건설업체 대표, 500억 토지 기부, 고 어머니 이름으로. 여론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댓글창에는 감동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진짜 멋진 사람이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지. 며칠 뒤 도연의 사무실로 미선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미선을 맞이했어요. 도연 씨, 미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멋있게 끝낼 줄은 몰랐어. 도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미선 씨,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대.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저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선은 한참을 도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 3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결정 이후 많은 것이 변했어요. 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도연은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고 건물을 완성시켰습니다. 도연의 회사는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진심이 통했던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도연의 진정성을 보고 다시 돌아왔고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예전처럼 욕심내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도연은 1년에 한 번씩 어머니 산소를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왔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잔디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자주 찾아와 어머니 곁을 돌봤습니다. 어머니, 건물이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 건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겁니다. 어머니처럼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요. 어머니께서 평생 바라셨던 일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기를 말입니다. 도연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유산이 뭔지를요. 돈도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게 어머니께서 저한테 남겨주신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새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완공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입주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짐을 나르는 가족들, 새로운 집에 설레는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정 희망주택. 어머니의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서정, 고요하고 정갈하다는 뜻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복수의 건물이 아닙니다. 어머니께 바치는 집입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건물주 되시는 분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집을 주셔서요. 덕분에 손주들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원하시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할머니가 떠난 뒤 도연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멀리 어머니가 계시던 시골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증오가 아니라 용서로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연아, 이제 됐다. 잘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 위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한 빛이 도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평온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가족들이 짐을 나르며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에 사로잡혔던 지난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그럼 당연하지.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그래,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끊고 도연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저도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모든 슬픔은 끝났습니다. 복수도, 분노도, 증오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건 평온함과 감사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아래에서는 새로운 삶들이 시작되고 있었고 도연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도연은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서정 희망주택.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키워갈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하고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채워진 따뜻한 하루가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